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어가 봅니다. 미국 열차 탈선 세틀남부 최소 6명 사망 79명 부상. 대형 사고가 터졌네요. 자, 그리고 내 계좌 한눈에 나의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가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MB 송년회 어제 송년회 참석한 MB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스 나한테 물어볼 것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자,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MB 송년회 뽑겠습니다. 밖에 세상에서의 마지막 송년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첫 곡입니다. 바나나라마 Love in the first degree 들으면서 200g 정봉재 정치쇼 일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문자 폭발하고 있어요. 박세준님, 봉도사님 반가워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어제 처음 회원가입했어요. 잘하셨어요. 웰컴. 우정우님, 봉주영님 사랑합니다. 미투. 자, 1부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자, 원포인트 뉴스 하호영 한겨레 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예, 한겨레 20일. 네. 예. 자, 오늘은 무슨 뉴스를 갖고 오셨나요? 오늘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네요. 예. 이대 옥동병원 신생아 순진 아이들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대 옥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숨진 아기 4명 가운데 3명의 혈액에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예.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고 하는데요.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예, 수액 감염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균은 일상 속에 있는 세균이긴 한데요. 혈액에 유입 시에 폐혈증을 유발하는 좀 위험한. 위험한 균이네요. 예. 이 세균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람 염색법을 적용했을 때 음성으로 나왔고요. 예. 실제로 20일 이후에 세균 배양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밝혀진다니까요. 자세한 결과는 20일 이후에. 예. 그 퇴원한 4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감기 증상이거든요. 예. 1명이 감기 증상이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8명 가운데 1명이 기력 저하를 보여서 관찰 중입니다. 이것도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은 건강했었다는 거죠?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숨진 4명이 상태가 가장 안 좋았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유족들은 사망 당일까지도 아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사망 신생아 부모가 JTBC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퇴원 권유를 3번이나 받았고 퇴원 당일 준비도 해서 갔었다고 그럽니다. 예. 실제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중환자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건강하고 금방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때 같은 시각에 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 심박수가 정상인 120에서 160을 넘어서 200 가깝게 올랐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때 의사를 좀 불렀고요. 의사가 와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의사면담 요청도 거절한 사실이 좀 드러났어요. 예. 병원 부실 관리가 지금 심각하네요. 수액 감염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상태가 악화됐을 때, 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됐을 때 예. 이렇게 하게 되면 긴급 조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예. 또 거짓 해명했고. 거짓 해명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4명이 숨진 사실을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신고한 것처럼 처음 얘기했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112에서 경찰에서 신고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진 신생아의 보호자의 아는 사람이 신고를 예.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고요. 예. 또 보건소에서 병원에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인 겁니다. 미리 신고받은 기관에서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본인들이 신고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신고 순서와 대처 요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책임자는 좀 문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사고는 그냥 좀 다친 사고가 아니고 생명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냥 끝장이 난 거거든요. 예. 이 가족과 이 아이의 삶 우주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좋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우리도 미안할 정도인데 이거는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 2대 소아과를 폐쇄하든 신생아실을 폐쇄하든 못 받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전격적인 조치가 좀 그럼요. 필요합니다. 예. 그 옛날 메리스 왔을 때 삼성병원 폐쇄하지 않고 그냥 빌빌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다 메리스 확진되는 거 보세요. 그때 그거는 그래도 그 생명이 여러 명의 생명이 달리던 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신생아여가지고 아유 참. 둘은 이름도 지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제 어제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데요. 예. 이름이 겨우 지어진 상태입니다. 예. 아이고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 뉴스 하나 더 예. 전할까요? 어제 오후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예, 또 샤이니. 머리가 다 어지러. 예, 종현 씨 사건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숨진 유명인 보도를 좀 디테일하게 언론에 전달하는 것에 대한 좀 반성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거나 영국 BBC 방송에서도 좀 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하게 좀 전하고 종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샤이니 싱어 종현 K-팝 보이밴드 슈퍼스타 사망이라고 전격적으로 사진했고요. 한국 최고의 보이밴드 중 하나인 샤이니의 멤버가 갑자기 숨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도 대단한 강력한 보컬리스트자 대단히 훌륭한 작곡가라는 추모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어제 종현 씨의 누나가 오후 4시 42분께 동생이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예. 경찰이 저녁 6시 15분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레지던스로 출동해서 종현 씨를 발견했고요. 예.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종현 씨는 실제로 심야 음악 프로그램 DJ로도 좀 활약을 했어요. 예. 그래서 더 가깝고 친근하기도 느껴지는데요. 물론 샤이니로 한류 대형 스타이기도 하고요. 예. 또 저는 여기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트위터에서 종현 씨가 남긴 말들이 예. 온라인상에서 지금도 화제인데요. 예를 들면 2014년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직접 해요. 2014년. 예,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3.1절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 해마다 3.1절이 오면요 다른 문제들보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우리 할머니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같은 해 6월 3일 지방선거 하루 앞둔 날에는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예, 플라톤의 이야기를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찐했던 게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트위터였는데요. 예. 모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으셨을 겁니다. 단원고 학생 중에도 저와 생일이 같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박지윤 양, 김건우 군의 생일이 4월 8일입니다. 하루가 지나긴 했지만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산 합동분향소 전광판으로 표시됩니다. 예.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고 눈 한번 바라보지 못한 아이들이었지만 전 가슴께가 아직도 저리고 화합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현 씨보다 7살 아래거든요. 그 예. 세월호 아이들 97년생, 종현 씨가 90년생. 이런 그 공감 능력이 참 탁월했던 친구 같아요. 지금 그 트위터 이런 거 보면. 특히 그 심야 음악 프로그램을 들었던 그 청취자들은 항상 그 종현 씨가 남긴 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예. 절대 이제 재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살 뉴스 다루는 언론들이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뷰징이 문제인데요. 이게 복사기 붙여넣기로 조회수를 위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인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이 있어야겠습니다.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보도가 좀 나왔나요? 네, 그 보도는 나왔습니다. 그 추정하는 그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트위터나 멘트 그리고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나에게 보낸 문자 이런 것을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엔터테인 그 하는 후배들 해갖고 전에서부터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우울증이 좀 있다고. 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 김종선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깝네요. 전혜연님 심야 프로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오늘 떠난 아이들과 종현 씨 생각이 하루가 우울하네요. 다음 뉴스요. 분위기를 좀 바꿔 볼까요? 분위기를 좀 전투 모드로 가시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전현직 의원 친이계 인사 30명과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갈비를 뜯었습니다. 갈비 뜯어요? 생갈비예요? 삼땡갈비라고요. 본인이 장로로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삼원갈비요. 무슨 삼땡갈비예요? 삼원갈비요. 삼원갈비인가요? 예, 삼원갈비가 새로운 브랜드로 한 게 툭불 정식. 툭불 뭐죠? 생갈비 꽃살. 예, 툭불. 1인분에 5만 원이 넘습니다. 툭불갈비. 예. 58,000원이요. 정확하네요. 한우 생등심. 예, 그렇습니다. 30명이 모여서요? 예. 이날은 기자들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깃값은 한 220만 원쯤 나왔겠네요. 30만 바로 원. 그렇게 계산이 나오나요? 예,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돈요? 예, 절대 MB는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렁탕 한 그릇도 안 사는 걸로. 지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꼴을 못 봐요. 뭐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럴까요? 바깥 세상에서. 예. 예.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나에게 물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스는 날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뭐 물을 일 아니죠. 뭐 실소유주 아니니까. 그렇죠. 예. 실소유주라고 하는 순간 모든 인생이 다 날아가는 건데. 그렇죠. 예. 곧 날아갈 거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나 그 측근들이 검찰 수사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예. 그냥 허허허 웃었다고. 예. 허허허. 예. 왜 그 사람들 물으세요? 곧 제 차례인데. 그렇죠.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예, 단계를 밟아갑니다. 예. 그거 모여서 뭐 했대요? 모여서 아마도 마지막 만찬 바깥에서의 마지막 만찬이니까 서로 덕담. 마지막 덕담 아니었을까요? 갈비가 맛있어요. 많이 뜯으세요. 안에는 들어가면 갈비가 없어요. 또 소망교회 바로 옆이니까. 소망합니다. 예. 가시기를. 기자들한테도 덕담은 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들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뭐 우려의 말. 육아 만들었어요. 그러지 그랬어요. 육아 만들었어요. 이 모양 이꼴 육아 만들었습니다. 네. 이날은 본인의 생일 하루 전날이기도 하고요. 결혼기념일 하루 전날이기도 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하루 전날이기도 하고 뭐 이런 날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그래서 기쁨을 누렸다라고도 하는데 그건 본인들 기쁨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당대표 이야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22일입니다. 22일에 홍준표 당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이고요. 대법원 3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입니다. 홍 대표에게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자신의 정치 인생 최대 걸림돌이겠죠. 고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2심에서 무죄된 게 확정되거나 아니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거나 앞으로 시간 좀 남아 있어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설사 되더라도 재판받는데 시간 좀 걸려요. 정치생명 한 1년쯤 남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나 이제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지금 아마 그 당원 당규 그렇죠.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원 자격이 정지되지 않나요? 기소되는 순간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정상적인 당이라면 그렇죠. 정상적인 당이라면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전에 기소됐고 자유한국당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불소급해갖고 당원권 정지는 안 됐을 텐데 유죄 취지다라고 하게 되면 당원권 정지시켜야죠. 그렇죠. 홍 대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다음에 바로 대선 후보로 발돋움했죠. 무죄 받은 이유가 당신 뭐였었어요, 근데? 돈을 건넸다는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11년 6월이었는데요. 그때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1심에서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예. 판단했고 두 가지 엇갈린 판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통 뇌물은 진술에 근거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의 구체성을 그렇죠. 두고 따지죠. 그러니까 진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만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당시 예.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선숙님 정치쇼 듣다 보니 이제 남편과 정치대화가 되네요. 덕분에 부부 금슬도 좋아졌어요. 인사하시고요. 네, 한겨레 21 하호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광고 듣고 2부 언니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 언니 뉴스. 난 언니 뉴스가 제일 좋아요. 근데 소개해야죠. 여성 씨가 엄마와 언니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언니 뉴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님은 그 MBC 시선 집중하는데 여기 나와도 돼요? 진행하자. 균형을 잡기 위해서요. 거기 엄청나게 우리보다 시청률이 반대는데요. 아닌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그 빅3 중에 하나 아니에요 거기가. 네, 오전 올려놔야죠, 방송. 이제. 예. 아니 원래 그렇게 죽었어도 신동호 아나운서 부장인가요? 국장이죠. 국장 그분이 할 때 죽었어도 4% 5%예요 거기는. 그래요? 그럼요. MBC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출근길에 무조건 틀어놓는 열청자들이 있어요. 원래 원래 두 부자가- 자릿수 가지 않았나요? 옛날에 그 프로가? 옛날엔 두 자릿수 갔었죠. 아니 그때 근데 라디오가 죽어도 많지 않았으니까. 아니 죽어도 4% 5%는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도 그래도 3년 간다면 간다. 그거네.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죠. 3대를. 3대를 가요. 3대는 190년이에요. 사과하세요 얼른. 사과할게요. 예, 고란사의 중앙일보. 근데 중앙일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가 그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매고 앞장서서 조져요? 네. 없어요. 그거는 왜 우리 고랑 기자님께. 그러니까 고란 기자 중앙일보는 별개의 문제지. 그렇죠. 편집국장은 아니니까요. 아니 네. 중앙일보 산하 고란사의 기자예요.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0916님 우연히 정치쇼 들은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요즘 무조건 열심히 안 되면 정치쇼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로 관심도 많아지고 생활에 활력이 됩니다. 늘 지금처럼 직설적으로 달려주세요. 직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달려주세요. 인생 뭐 있어요? 직진이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서양단하지 않고 수서양단은 뭔지 모르죠. 수서. 네? 수 머리수 서. 네. 모르겠는데요. 세양지서 뭐죠 그게? 쥐서. 네, 쥐서. 머리수 쥐서. 그래가 쥐 머리가 이렇게 딱 네. 그 구멍에서 나와갖고 좌우로 두리번두리번 하는 게 어. 수서양단. 네? 자고 우면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모습이잖아요. 수서양단.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그러게요. 이렇게 시작을 오늘 하나 해주세요. 배우고 갑니다. 네, 네. 수서양단. 아니 근데 수서양단. 수서양단이라는 그 어감이 주는 거랑 뜻이 뜻이 묘하잖아요. 네. 그리고 쥐는요. 네. 왜 벽에 기대서 다니는지 모르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아 모르시는구나. 네. 쥐는 운동장 한 바퀴나 갖다 놓잖아요. 못 움직여요. 무서워서. 등에 뭔가 기대고 있어요. 벽에. 왜냐하면 극도의 근시입니다. 아.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한 치 앞이 안 보이고 이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행세했던 사람과 비슷해요. 아, 또 이렇게. 쥐의 습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그렇죠. 하셨나 쥐는 봐요. 극 근시예요. 아, 저는 제가 안 보여요. 쥐 그래갖고 뛰어가지고 등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대고 달려야지만 달려요. 그럼 늘 벽에 붙어 달리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 저 쥐띠인데 눈 나빠요. 그래서 운동장 한복판에 쥐를 이렇게 들어서 풀어놓잖아요. 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넓은 물에 가면 쥐는 잘 못 논다. 그래서 쥐는 전문가한테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긴 한데 이게. 아니요 확실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근거 없는 걸 이렇게 공중파 방송에서 막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감옥 가죠. 근데 그동안은 많이 했는데 공중파 방송들이 자, 예. 우리 PD 선생님께서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진짜 긴장 많이 탔니? 자, 첫 번째 뉴스. 예, 제가 첫 번째 예. 뉴스인데요. 오늘 하세요, 이제 그냥. 자, 양절 변호사님께서 시선을 집중시켜 보세요. 12월 19일이 여러 가지로 기념비적인 그러게요. 날이죠. 오호. 그동안까지는 사실 아까 저 오기 전에 이제 하영 기자와도 뭐 관련해서 얘기도 나눴었는데
왜 어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파티를 했냐면 12월 19일이 이제 대통령 당선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 얘기는 생일이잖아요. 생일이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이라고 네. 그분한테는 이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죠. 근데 5년 뒤에 똑같은 일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는 하나가 이제 대통령 당선 기념일이었던 거죠. 오늘이 마침 12월 19일이라서 박 전 대통령 당선 5주년을 맞아 기념적인 날이라서 이 그동안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1주년 때는 굉장히 이제 당직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제1야당이 됐지만 그때는 새누리 당직자 청와대에서 한 600여 명이 이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당선 1주년 기념식을. 근데 2주년이 이건 역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이날 나왔어요. 12월 19일 날.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 날짜를 맞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네. 하는 바람에 조금 뭐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크게 뭐 언급을 하기보다는 정호원 당시 전 국무총리가 해산 결정과 관련된 입장 표명 정도로 끝났었고 3주년 때는 이제 기업인들과 2주년 때 통합진보당 해산이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박 대통령 당선 2주년 맞아 선물 진상했다. 뭐 예. 이런 그런 식으로 비아냥 얘기도 언론에서는 나왔죠. 예, 그럼 밝혔었죠. 모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었네요. 현재가.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예, 민트 대한민국 세우고는 사실이라고 헌법재판소 믿고 싶어요. 그러지는 않았으라고 고란 기자도 보고요. 눈빛이 믿음이 풍실풍실. 하여튼 예, 그랬고요. 예. 3주년 때 되면 생각해 보시면 박 전 대통령 이후에 계속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썼지만 뭐 창조 경제만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만한 게 없었다 그래서 뭐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하나도 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마음이 좀 급했었죠. 그때 이제 경제인 간담회를 가져서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칠 지경이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대해서도 뭐 개혁 입법이라든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개혁 입법 특히 이제 규제 철폐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날은 경제인 간담회를 했고 지난해 드디어 이제 지난해 12월 19일 때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딱 열흘이 됐었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있었고요.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재판을 결석한 채로 구치소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근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잘못도 크게 했지만 아랫사람들이 너무한 면도 있네. 전부 다 박근혜가 시켜서 했다예요 지금. 뭐 우병우 전 수석까지도 최근 재판에서 본인의 블랙리스트, 과학기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것도 예.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식으로 진술을 그러니까 전부 시작했습니다. 나살겠다고 예. 단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권력무상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 밖에서 비호하는 자신들의 믿음과 기대 언덕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박근혜 대통령 시켰다고 안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워서 안 하는 게 아니고 MB가 밖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비호해 줄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봐주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부글부글 화산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빵 터지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만약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MB 그분이 감옥에 혹시 간다든지 하게 되면 거긴 더 줄줄이에요. 왜냐하면 거긴 머니도 안 썼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제 돌아오면 논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특히 법적인 논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반론 아닌가. 좀 해주세요. 선임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어찌됐든 지금 어제 이제 밖에 파티 같은 있으니까. 것도 크게 예. 했었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는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죠. 각계 전문가들 원래부터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와대 나서면서는 다 해산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거절해서 그런 건지 진짜로 좀 봉도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무도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법조계에도 얘기가 안 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조계에서 어떤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도느냐면 우리 이제 그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네. 한쪽에서 접견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 인사들이.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뭐 표정이 어떻더라, 뭐 누가 뭐 왔는데 뭐 소리를 질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 전 대통령은 본인 변호사조차도 지금은 없고 아예 네. 기존에 유영하 변호사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법조계에도 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접견을 또 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접견 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접견을 다 거부를 거부하면서? 해놨었고 변호인 접견도 이제 유영하
변호인 적기는 서울구치소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변호사 할 수 있게끔 커요 변호. 그래서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야 되니까 유리 칸막이로 다 돼 있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방 같이 해서 네.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그건 영화나 보세요. 네. 방이라기보다는요. 네, 예. 그러니까 칸막이 방이 있는 건 맞아요. 네. 칸막이 방이 있는데 책상이 하나 철치식 책상이 있고 예.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사용은 안 하지만 컴퓨터 한 대가 놓아져 있고 그 컴퓨터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거든요. 질문. 네. 돌발 질문.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하고 의뢰인하고 같은 쪽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수시로 봤거든요. 아. 예. 그건 특별 접견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척하고 그런 이렇게 거는 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잠깐 뭐 언제냐면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조금 더 은밀한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장기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영화에서 이제 본 얘기 같은. 그쪽에서 드는 루머가 있긴 한데 방송에서 할 만한 얘기는 그러면 아닌 것 같고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서류 재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서류가 굉장히 많고 증거 자료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보일 예. 때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죠. 참고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금도 있는 그 다단계 사기범 주스도 네. 그분은 지금 10년 넘었죠. 구치소에만 계속해서 머물면서 10년 가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그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또 자기 제가 추정컨대 측근에서 또 기소를 해버려요. 아. 그럼 기소가 되는 순간 그 미결로 있는 순간 네. 변호인 접견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그 왜 네. 대기업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가면 변호사들이 그 막내 변호사들은 하루 종일 가서 그 분하고 그냥 분하고 네. 말 얘기하는 걸로 것을 한다라고도 하고요. 우리 네. 이제 변호사들은 그만큼 이제 들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른바 집사 변호사라고 집사 변호사. 해서 한 달에 고정 급여를 받고 가서 이제 그렇게 뭐 시간 통일거리를 내주고. 해주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우리 저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사고 치면 벌 주는 게 독방에 가까웠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게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보통 사람의 어떤 평범한 어떤 정신 구조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독방에서 나도 말 안 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계셨는데 독방에서 1년이요. 징벌 받으셨어요? 아니요. 예. 원래 그 정치범은 시국 사람은 다 아니, 독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면회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면회도 안 하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그 무건 수행했죠. 벽 보고 얘기해요. 그럼 벽이 딱 다시 다 말을 해놔 얘기. 이게 이 얘기가 벽이 말을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전쟁 범죄자들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 거처했던 미군 병사들은요 보름 이상 혼자 말을 안 시키고 가둬놓으면 자기도 안답니다.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환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벽이 말을 거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얘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은 구치소 치료를 받으러 지금 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후 5시 이후에 이제 다른 그 재소자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오후 늦게 이제 허리라든가 발목 같은 데 통증 때문에 치료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얘기는 하겠죠. 그거 말고는 사람하고의 접촉을 아예 끊고 있어요. 그거 독특한 현상이네. 왜냐 구치소에 있는 의무과 그분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5시 6시 되면 다 퇴근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퇴근 안 하고 특별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 거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4시까지만 규정상 진료를 보고 왜냐하면 4시까지 해놔야 그때부터 진료가 딱 끊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리도 하고. 예, 정리도 하고. 그런데 5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이것도 뭐 일부 특혜 논란은 있지만 구치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네.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는 뭐 근데 이해해 달라는 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거는 무슨 그 감옥에서 방에서 뭐 사전을 본다. 아니 무슨 대망 책을 읽는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들렸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뉴스가 없어서. 지금 뉴스도 나왔어요. 네. 책 이게 도서 목록까지도 줄줄 얘기를 했는데 뭐 대망도 있었고 네. 토지도 있었고 그거는 박 전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요. 대부분 대하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습니다. 긴 시간- 거. 시간 그리고 이렇게 때우려고. 쭉쭉쭉 시간 흘러가는 대하 소설이 아니라 대하 무협지. 뭐 그런 그런 그런데 편인데 그 기사가 이제 왜 안 나오냐면 네. 그 거기서 이제 교도관들 통해 그렇게 취재가 되거든요. 네. 원래는 교도관들 규정 위반이에요. 아. 교도소 내에 있는 얘기를 외부에다 하게 되면 경고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자꾸 논란이 되니까 교도소 서울구치소 소장이
엄명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마무리를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 마무리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추가 조사. 특활비 관제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사 안 이루어진 건 언제쯤 조사할 것인가라고 그걸 하는 마무리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걸 마무리 질문하려고 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질문한다면 답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걸 안 여쭤보시길래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일단 박 전 대통령 골석 재판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 25년 구형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많은 부분의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도 한 달 이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게 또 나왔잖아요. 이거를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따로 재판을 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 전에 조사를 해서 그냥 병합 기소를 하는 편으로 입장을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서둘러서 뭐 연내라도 당장 착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재판마저도 저렇게 골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무리해서 빨리 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따로 기소를 할 텐데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러게요. 그것만 해도 지금 40억의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이 25년이었는데 법조계 중론은 박 전 대통령 거의 30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30년 내지 무기. 예, 그렇게 구형을 받고 뇌물죄 40억으로 또 재판을 받으면 그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형량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8921님, 대한민국의 빛이 되고 계신 봉도사님, 여긴 이탈리아 베니스, 베네치아.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언니 뉴스 너무 사랑하고 봉도사님 사랑합니다. 미투 미쓰리. 9684님, 9684님은 아니죠. 9684 소유자님. 그렇죠? 네. 9684 핸드폰인데 핸드폰한테 우리가 님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9684 소유자님. 최민희 의원님 감기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다행 오셨네. 자, 다음 뉴스. 조금 민감한 주제를 갖고 오셨네요. 최민희 의원님. 예, 제가 요즘 방송 토론 나가 보면 예. 누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일단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중 관련하여 예, 방중 성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소위 혼밥, 홀대론 뭐 이거를 확대 재생산한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가요? 지지자들이? 지지자들과 또 꼭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뿐만 아니고 일부 국민들,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그 이 홀대론이나 혼밥에 대해서 동의하는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그런데 이게 아니 그 프레임을 딱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 청와대가 이마저마한 기획으로 이렇게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혼밥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혼밥 좀 짜릿하잖아요. 갖고 아무도 아니 혼밥은 그 배경이 뭐가 깔려 있냐 왕따거든요. 네. 아니 근데 혼밥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로 청와대에서 혼밥한 거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혼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아니, 그렇게 김정숙 여사님은 유령 여사님? 둘이 또 아니, 저 일부에서는요 왜 저 정치적으로 밥 먹는데 김정숙 여사는 또 왜 같이 갔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잖아요. 특이한 제가 한 얘기는 현상이잖아요. 아닙니다. 특이한 현상.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언론이 보도하면 국민들이 그냥 그런 거 믿어요. 하셨어요. 네.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적극적인 국민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정봉주 정치쇼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을 한다. 예, 그 할 말을 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문바라고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아요. 언론에 대해서 모니터를 꼼꼼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그 누가 맞나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허. 그래서 언론 모니터를 해봤더니 정말 우리 언론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홀대론의 확대 재생산 그리고 혼밥 논란의 확대 재생산을 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 흔들기의 방중 버전 아니야?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언론들이 많이 흔들었는데 대통령이 예. 됐고 기싸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지율이 높아서 쫙 좀 잠복해 있다가 네. 중국 가갖고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중국 가서 잘 모르니까요. 이거 갖고 장난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누구죠?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SNS 다 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과정에서 다른 걸 느꼈어요. 지금 프레임과 그래도 때리지 프레임이 마세요. 탁탁 소리 나서 아주 어머, 신경 쓰여 죄송해요. 죽겠어요. 프레임과 프레임이 맞서고 있는데 과거식 외교 패러다임에 젖은 언론과 네. 예. 정치권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팀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외교 패러다임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빈 방문했다 어디 방문했다 그러면 뭐 성대한 뭐 만찬을 했다 뭐 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을 그리고 의전을 중요시했었는데. 중시하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서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거를 언론 혼밥이라고 했지만 예. 그 오히려 중국 국민들은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14억 시나리오입니다. 국민들과 식사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예. 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 세트 나도 가서 먹고 싶더라. 예, 그리고 중국 인터넷에 문재인 대통령이 먹은 식사를 먹자. 나 네, 먹었다. 그게 네. 붐이 일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 세트니까요. 그게 문 대통령 세트. 그래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저는 언론이 예. 그런 변환된 패러다임을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자 폭행 사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기자가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폭행은 사실 누구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국민들이 기자를 동정하지 않고 동정하는 네, 여론이 슬퍼요. 별로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있는데 처음에 소수예요, 많다가 소수.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죠. 역전이 돼가고 있었지. 예. 기자로서 그런데 네. 그것도 이제 왜 그랬나 봤더니 두 왜 가지가 그랬나 본 있네요. 거는요. 3부에서 얘기하세요. 아, 광고 네. 듣고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던 말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촛불 대통령인 문재인 예. 대통령이 그 서민 행보, 서민 식사 등으로 14억 중국 국민에게 다가갔다. 사실 저는 이게 맞는 야마 아니 헤드라인 전문 용어 나왔네요. 맞아요. 핵심 죄송합니다. 같아요. 예. 네, 핵심 전문 같아요. 용어 예. 그런데 이게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중국은요. 우리나라 기자들만 때린 게 아니에요. 외국 서방 기자들도 많이 맞았어요. 중국 가서. 네. 그게 수시로 때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취재 과정에서 이번 건은 좀 아닙니다만 근접 취재가 허용된 기자들을 막으면서 생긴 거라 기자들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억울한 근데 면이 있고 그리고 중국 언론의 후진성이에요. 언론에 대한 그렇죠. 관점이 그걸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언론 자유 지수가 179인가 뭐 그래요. 오. 171인가 뭐 그거 200이 왔다 갔다. 안에 들어왔네 그래도. 근데 그게 저번이 200이 안 넘어요. 나 뒤로 넘어질 뻔했어. 저번이 200이 안 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중국 경호의 그 태도가 이제 문제가 많죠.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가 조금 실랭이가 벌어지면 일단 이렇게 때리는 예. 경우가 잦아요. 근데 이제 아까 문재인 흔들기 중국 버전 아니냐. 네. 이게 처음부터 기자들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에서 정상적으로 잘 보도가 됐고 식사를 했는데 중국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데 반응이 괜찮아. 이런 내용이 오지 않고 혼밥 그쵸. 그다음에 홀대 이런 걸 딱 하니까 국민들이 부글부글 끌고 딱 사건이 터지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기자가 맞을 짓을 한 거 아니냐. 그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기자로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게. 네. 거기 한 말씀 하세요. 슬픈 말씀을. 아니 어쨌든 모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당화될 수 맞을 없죠. 짓이 있겠어요. 그래서 기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저렇게 맞았겠지라고 했는데 처음에 유튜브 동영상이 돌았을 때 경호원들이 둘러싸고서 이게 방송용어 적합한지 모르는데 소위 다구리라 그러죠. 이게 지금 집단 아니라 폭행이에요. 집단 폭행. 그래서 다구리가 뭐예요, 다구리가? 완전히 둘러싸고 소위 말하는 뭐 신문사 기자를 네. 이제 구둣발로 이렇게 네. 밟았거든요. 구둣발로 집단 다구리? 그래서 그분이 보면 진짜 청와대 주치의도 상태가 심각해서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 네. 죄송합니다. 하도 상태가 심각하다 이래서 이걸 왜 이 프레임 이상 밖에서 뭐라 하냐면 언어순 하는데 하도 MC가 비속어를 남발하니까 패널들도 자연스럽게 한대. 이거 왜 내 탓으로 돌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내로남불이야? 예, 발로 얼굴을 짓밟았다 이 부분 정말 네. 막 그러니까 깜짝 이제 말도 안 되는 놀랐어요. 짓이에요. 첫 번째 이제 제가 약간의 사정 설명을 하자면 이것도 기레기가 변명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그런 이거는 거죠, 뭐. 팩트는 얘기하셔야 네. 돼요. 일단은 여기 이
맞으신 이 기자분이 풀 기자예요. 첫 번째로 풀 기자. 풀 기자가 뭐냐면 기자가 예를 들어 매체가 100개, 200개가 있으면 대표로 들어가서 그렇죠. 취재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취재한 거는 모든 그 언론사에 언론사가 다 받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풀 기자분이셨고 두 번째는 이분이 취재 기자가 아니라 사진 기자예요. 근데 이게 그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데 사진 기자분들은 상당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뚫고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게 약간 근접 촬영해야 되고 이게 순간에 벌어지는 일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세요. 일반 취재 기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뭔가 일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경원하고 야 저리 비켜, 야 XX야 저리 가,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맞아요. 일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약간 더 와일드하고 일의 특성상 그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경호원들 이분이 풀 기자기 때문에 접근이 허용된 비표가 있는 기자였는데도 경호원이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데 비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분은 가도 쫓아가고, 된다라고 생각을 예. 했고, 이 경호원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경호해야 될 중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막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서로 네. 이해가 충돌되니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거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비표를 보였을 네. 때. 그런데 여기서 둘러싸고서 구두발로 밟고 한 것부터는 정말 문제죠. 이건 그건 심각한 완전한 문제죠.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비표를 보였는데 준대도 아니 안한 요 만든다고. 부분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언론 자유지수에 문제가 있고 네. 기자를 대하는 관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비표 등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걸 실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 폭행한 건 옳지 않은 거죠. 네, 이건 그래서 맞고. 간단히 그 10명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10명씩 붙여갖고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왜 그러세요? 그 둘러싸고 폭행이 벌어지니까 그 광경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뺏고 던지고 그다음 또 다시 찍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결국 찍었잖아요. 풀어내고 그 결국 찍어서 이제 나오긴 대한민국 했는데. 기자들의 위대함인데. 아,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지금 국민들께서 그 동영상 이렇게 막 돌리고 있는 것도 그 기자들이 네, 찍은 예, 거군요. 예. 보고 있던. 네, 네. 폭력을 옹호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그 너무 기자들한테 대해서 불만이 사실 우리 네티즌이나 일반 네. 시민들도 있었던 거예요. 가자마자 원래 원칙이 기자들도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비판해도 비판 기사 그때부터 쓰는 거거든요. 옛날에 네.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었어 이게? 아니, 그리고요. 가자마자 그냥 박근혜 다구리가 대통령 아니라. 근데 방중했을 때 그때 옷 9번 갈아입은 거 매일매일 텔레비에서 그냥 중계하듯이 해주고요. 예. 박근혜 칭송 보도를 하다가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막 없는 것도 만들고 이러니까 화가 나 있었던 그러면 거죠. 국민들이 기자 보기에 얼굴 빨개졌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왜 대통령을 어머나. 국민의 좀 잘하세요. 공자님 표현 따르면 왜 대통령을 다구리를 놓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공자님 표현이야 내 표현 아니야. 네. It's not my 표현. 이게 분명히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방중 행보를 그런 식으로 왜곡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보도 자체에 대해서 기자 폭행 사건을 연결시켜서 기자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그건 안 보는 되죠. 시각은 가슴 예, 아프죠. 가슴 자, 아파요. 전직 기자 현직 변호사 한 말씀 하세요. 오늘 방청객 모두에 이거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니. 출연 그게 받는 아니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첫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방송 때문에 그냥 뉴스만 접한 대로 들어갔다가 같이 방송하는 친구가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없다는 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포털에 쓴 댓글들을 보여줬는데 어느 포털을 막론하고 비판하는 기자 편을 드는 게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진짜 솔직한 말로 기자 출신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이번 평소에 기회 좀. 이번 기회 두 분 기자 전직 기자 그다음에 전직 기자가 3명이네. 4명이네. 네 명. 3명. 아니 현직 기자 1명. 그러네요. 우리 기자로서 반성하시죠. 네, 이제. 평소에 예. 보도 정론합시다. 예. 기자일 때 잘해 평소에 잘해. 하여튼 진짜 그렇습니다. 예. 좀 씁쓸하죠. 너무 그래서 씁쓸합니다. 예. 예. 이때 세월호 때 그때 보도한 것 때문에 최승호 사장이 MBC 사장 된 다음에 세월호 부장서 가서 그 MBC 간부들하고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네. 제대로 보도하겠다. 그리고 MBC도 이제 기계적 중립에 빠지지 말고 그 좀 얘기 보도 했어요. 잘해야 예, 돼요. 그 그죠? 기계적 중립 빠지겠다는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예. 진실을 쫓아가겠다. 고란 기자님 오늘 약간 죄진 모드예요. 일부러 약간 물타기로 다그리라는 표현 쓴 거죠. 그래서 물타기 하려고. 예,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사과하세요 얼른. 네, 죄송합니다. 네. 언어 수사하겠습니다. 전직이라 한쪽으로 다행이네. 몰았다. 전직이라 다행인데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표현을 함부로 쓰시세요. 왜? 시선 집중 받고 싶어요? 근데 오늘 그 우리 양 언니 머리가 약간 붙었어요. 아니 외모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지금 비하 발언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청주 공항 가면요. 네. 비할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옛날 어르신들 정말 이게 예지력이 있는 게 비하리 비상리가 있어요. 그 공항 활주로인데 비행기가 뜨는 쪽이 비상리고 내려가는 쪽이 비하리예요. 네. 예, 싫어해요. 그럼 약간 제발 신기하네요. 다음에 자, 패딩 때 롱패딩 때문에 후원을 끊었다? 이게 뭐예요? 고란 기자님? 이게 약간 논란 화제가 됐는데요. 이 36세 남성이라고 하는데 글을 올린 거 보니까 본인이 평소 이제 어렵게 자랐고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인데 본인이 어렵게 자랐으니까 이 빈곤 아동들에 대해서 4년째 매달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복지재단을 통해 11살짜리 여자아이를 후원을 해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행하는 롱패딩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괜찮니?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달 29일에 재단에 보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재단은 아동의 신상보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접 연결은 하지 않고요. 항상 재단을 통해서만 연락이 알것 가능하도록 같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의 생각은 평소에도 뭐 어린이날이나 뭐 생일 같은데 선물을 챙겨줬는데 맨날 자기가 선물을 챙겨주다 보니까 한번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한번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고 보니까 요새 롱패딩이 유행하니까 롱패딩을 보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보통 한 10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대요. 아동 롱패딩은.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이 문자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이 아동이 이제 복지재단 통해서 문자를 받았더니 땡땡땡 상표까지 특정해서 땡땡땡 롱패딩 보내달라라고 이제 애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라고 약간 이제 황당해서 너무 이렇게 그 상표까지 딱 말하니까 좀 황당을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롱패딩이 정가가 21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분이 상한 거예요. 본인이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어렵게 자라서 이제 후원해주는 마음이 했는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후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11살짜리 여자애가 마치 자기를 물주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건 막 달라 아니었을 그런다. 텐데. 그건 아니었을 그건 텐데. 아니고 그 어린이는 라고 다른 생각을 애들이 해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고 있는 거 나도 아니 입고 그리고 싶다. 저도 이제 후원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중간에 이 후원을 에이전시한 그 복지관이나 네, 예. 매개한 데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롱패딩을 한다고 하니 너가 원하는 게 뭐니 하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그럴 높아요. 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물어봐서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좀 공손하게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애가 이거 원해요? 이러고 툭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이 글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 남성을 지지하는 쪽에서 아니 후원을 받는 빈곤 아동이 20만 원짜리 롱패딩을 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쪽과 한쪽은 야 빈곤 아이는 가난한 애는 20만 원짜리 옷 갖고 싶어 하면 안 돼? 가난이 죄야? 가난한 사람은 꿈도 먹고? 라는 이제 두 쪽이 갈라진 거예요. 지금요, 이게 빈곤의 개념이 그 기성세대하고 어른세대하고 아동이 다릅니다. 좀 틀리고요. 예. 일단 21만 원이면요. 네. 그거 다 애도 조사를 했을 거거든요.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보통 70% 세일이 돼 있으면 14만 원쯤 돼요. 그렇죠. 다 그렇게 세일이 됩니다. 14만 원, 15만 원쯤 됐고 그 정도면 요즘 패딩의 적정 가격이에요. 비싼 패딩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요새 그걸 빈곤 때리기라는 사회 현상으로 불리더라고요. 빈곤 때리기. 예, 이게 빈곤층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만약에 이 빈곤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행태를 보였을 때 소비 행태를 보였을 때 야 뭐 가난한 애들이 뭐 그래?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걸 빈곤 때리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중간에 이것을 연결시켜줬던 맞습니다. 복지 에이전시들이 네. 너무 네, 맞습니다. 영혼 없는 대화들을 이어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네. 조금만 네. 아주 좀 영혼 있는 네. 조금만 다정다감하게 했으면 애도 지금 황당할 거예요. 아니 물어봐서는 근데 대답했는데.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걸 마치 내가 상처만 준 결과가 됐어요. 양쪽을 다 상처해 준 그래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애의 실명이 노출돼가지고 또 약간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중간에 해준 예. 복지재단이 아동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그 후원해준 사람 입장에서 21만 원짜리 롱패딩이 좀 약간 부담 그 약간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 만약에 후원해 주시는 분이 이걸 갖고 딱 하면 과연 그분은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동이 욕망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친구들이 다 그걸 입는데. 롱패딩인데 어느 게 좋겠어라고 복지관이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물어봤겠죠. 물어봤으니까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애가 그 약간 특정 상표를 얘기하면서 했다면
이 복지재단이 중간에서 뭔가 중재를 좀 그럼요. 잘했으면 예. 좋았을 것을 그래서 라는. 후원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두 분 다 잘못 없어요. 네. 이거는 요 업무를 잘 했어야 할 네. 복지관이 또 복지관을 우리가 질타하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만 세심하게 했으면 양쪽 다 상처받지 않고 양쪽 다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텐데 다시 시작이고 다시 후원하세요. 그냥. 네, 그럼 되고요. 저는 그럼요. 여기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이제 아동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빈곤 아동들한테 뭐를 줄 때 예. 그 이렇게 예를 들면 중저가를 줘야 된다 이런 인식도 바꾸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우리 딸 또래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들어보면 우리 때 셈법하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아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여기 오신 분들 말 보세요. 9191 친구들이 입고 다니니 네. 이 얼마나 입고 그러니까요. 싶었을 저게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다음 최선영님 가난하면 싼 것 입어야 하나요? 지금 아이들. 이은희님 빈곤 아이도 요즘 아이인데 요즘 저게, 아이도 저게, 너무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예. 그거 같아요. 우리가 빈곤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빈곤층이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도 가져야만 한 누려야 할 만한 수준이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수준을 좀 제발 상향 주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많이 나아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아동수당이나 기본소득제 문제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네, 네.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100% 찬성입니다. 예, 저는 찬성. 예, 저는 그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많이 주지 말고 한 200만 원씩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그럼 다 다시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 AI나 로봇의 시대 노동의 예. 종말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노동으로부터의 종말. 맞아요. 좋아요. 아니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이렇게 해봐. 봉사. 노동 아니, 종말 네. 노동으로부터 노동 해봐. 집약적 사회에서부터 기술 집약적으로 네. 넘어오면서 일자리가 줄었잖아요. 이게 부가가치는 네. 올라갔고 그러면 기본소득 조이죠. 네. AI 되면서 다 대치되면 네. 조이죠. 네. 우리 SBS 봉도사님. 정봉재 정치조는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가 드릴게요. 봉도사님 우리 저기 밖에 있는 스태프들은요. 분들 초조해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음대로 넘어가세요. 우리는 안 넘어갑니다. 다음 이슈 양 변호사님. 예,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에서 예. SR이라고 하죠. 거기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채용 특혜가 나온 건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당연히 이 상위사라고 할 수 있는 코레일이나 예. 또 본사인 SR의 간부들 한 13명 자녀가 특혜 채용이 된 거예요. 채용된 내역도 어쩜 이렇게 다 똑같죠? 뭐요? 방법이? 코너링이 좋아요? 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험을 못 봐요. 예, 일단. 필기 시험이 맞습니다. 이게 S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필기 시험들을 다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D 등급을 받습니다. D 등급을 받았는데 아니 위로- 현장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공부 잘 못했겠죠. 그렇죠.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면접을 봤더니 어. 면접위원들이 너무 또 그 훌륭하다. 본사 간부들이에요. 어. 봤더니 얘는 필기 시험 못 보는데 현장 능력이 너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죠. 현장 천재. 현장 필기 둔자 현장 천재.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발된 분이 13명인데 대부분 간부들이라거나 또 이제 좀 특이한 분들도 있어요. 희한한 게 단골 식당 사장 자녀까지도 이렇게 특혜를 그러니까 전직 본부장의 단골 식당의 사장의 자녀인 겁니다. 뭐 전직 본부장의 단골 식당 식당의 사장의 자녀. 예,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좀 커지는 게 뭐 코레일 이거 싫어하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빼박 힌트입니다. 아니 이거 범죄 도시 버전으로 이거 싫어하니? 아니 이 정도 됐으면 뭔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데요. 친척 아닐까? 어떻게 친척이나 아니면 무슨 관계.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철도청 내에도 뭐 이렇게 2세대씩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이번 경우처럼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로 뻗쳐 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고 예, 무엇보다 이게- 이게 SR이 사실상 공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코레일이 4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공기업화가 되는데 지난해 이제 민영화를 급하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아무도 관리 감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쫙 벌어졌고 이렇게 들어가서 거의 연봉 평균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 받는 안정된 평균 연봉 6천만 원이면 올해의 사자성어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 파사 현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은 치워버리고 네. 정의가 고개를 든다. 근데 여기 SR은 내가 사자성어를 만들어봤어요. 필든 현천, 필기는 둔재, 현장 천재, 필든 현천.
이런 분들요. 뭐 하는 거 이게 진짜 이런 우리 그 비리로 국민 들어온 생각고. 경우 무조건 퇴사시키는 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이원도 하이원 뭐죠? 그 무슨 리조트 리조트 강원랜드? 리조트하고 무슨 도박 강원랜드? 강원랜드 거기도 다 뽑았는데 전원 전원 채용이잖아요. 그냥 전원백. 100% 전원백.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 민영화된 상태였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5.18 6.25 사건이에요. 그게. 네? 625명이 청탁받아서 예. 518명이 전부 불법 비리 청탁으로. 누가 빼기 세다. 네, 그래서 5.18 6.25 사건. 기자 출신 맞으십니다. 5.18 제목을 뽑으시는군요. 예. 예. 아니 그래서 그 제 금감원도 채용 비리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취재하는 부처인데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채용 비리가 적발이 되면 입사를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아예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이렇게 명시를 해놔가지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만약에 채용 비리로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퇴사시켜. 예. 그건 당사자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예.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본인은 없었으니까. 특혜를 받았을 뿐 나는 모르는 일이다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식당을 네. 잘 운영을 했을 뿐이다가 네. 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우병우 아들도 나는 모른다 코너링 좋아갖고 경찰청에 어머, 뽑았지.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예. 법적 용어는 이게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그렇죠. 그건 당사자가 잘못을 했을 때고 이 경우는 당사자는 그렇죠. 잘못한 게 당사자는. 없으니까. 부모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그 채용 비리나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서 엄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 실제적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낙장불입이에요. 있죠. 들어와서 그럼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을 거냐 앞으로 승진다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방안은 있을 수. 들어왔는데 실제로 정말로 잘하실 수도 있잖아요. 현재일 수도 있잖아요. 안 돼. 왜냐하면 과정이 그 정당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과정의 원칙이기 물론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모멸 퇴사를 시키면 돼요. 아니, 모멸 가면 계속 주는 거야. 그것도 개인에게 그거는 좀 그거 좀- 너무 아닌 거예요, 그건? 예.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급 사과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근데요. 어떻게든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이상한 거는요. 이 SRT가 필요 없는 회사인가 보죠. 네? 이렇게 네. 뭐 시험 못 보고 이런 사람들을 막 채용해도 문제가 없으면 이 회사가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웃으면서 할 게 아니고 진짜 진짜 아니, 너무 한심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쵸. 여기에 준비하고 있던 취준생들이 아, 그만큼 그러니까요. 일자리 다 뺏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사회면 누가 이 사회 목숨을 걸고 안보에 목숨을 걸고 이게 보수주의자들 반성이 되는 게 사회가 공정하고 믿음이 갈 때 안보가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뽕 영화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보수주의자들한테 안보가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욕 줘서 쫓아내는 건 반대고요. 네, 반대. 그냥 일단 그만하세요. 이제 그거 뭐 끝났잖아요. 일단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걸로. 자진 사퇴 끝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아, 코너링이 정말. 좋은데. 우병우 아들은 어떻게 됐죠? 이제 수사 다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제대했어요, 근데? 예? 제대했죠. 제대해서 이제 그 대책회의도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다시 가야 경우에는 돼요? 그 경우에는 다시 가는 게 좀 군을 아니 제대한. 사인도 2번 갔는데 근데. 아, 그러니까 싸이하고는 좀 다르죠. 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뭐죠? 그 병역 특례 제도를 이용했다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현역병을 갖고 예. 이 친구는 현역병일 때 특혜를 받은 거라서 네. 일단 특혜를 받게 한 우전수석에 대해서 직권남용 같은 것을 적용할 예. 점 다시 보낼 수는 없죠. 그럼 그 아들은 뭔가 아들은 끝났죠. 예. 아, 예. 네. 코너링 열심히 하다가 끝났죠. 코너링 안 좋던데 내 보니까. 그거 사실이 아닌 걸로. 아니 도망갈 때 그 차 몰고 도망갈 때 우리가 또 그 네티즌 수사대들이 붙었잖아요. 근데 코너링 잘못했고 사고 날 뻔했어요. 아, 네. 운전하는 거 뒤쫓아왔거든. 예? 운전병은 과속하면 안 되니까. 예. 코너링 우리는 그럴 때 후진으로 도망가는데. 자 강원랜드 청탁 뭐예요 이게 지금 그래갖고 아니, SRT 제가 이게 채용 비리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래갖고 지금 채용 비리 예.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전 국회에 요청하는 게 네.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네. 채용 비리 문제는 어떻게 한 방에 빡 하고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성동 염동열 의원
이게 여기 5.18, 6.25. 예, 5.18, 6.25. 네. 이분들 지금 조사 받나요, 이제? 아직은 조사 계획이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강원랜드 전 사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하기로 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알바생 절도범으로 몬 네. 편의점의 최후. 이거 간단하게 소개시켜 이게 주시죠. 알바생 20살짜리가 10일 날 아침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예. 알바 중 비닐봉지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로 어허. 와서 조사를 받아라. 예. 사실 20살짜리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어찌나 놀라겠어요. 그럼요. 이게 알고 봤더니 전날 최저시급 문제로 그 편의점주와 다퉜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약간의 감정 싸움이 오가다가 이 편의점주가 장당 20원짜리 비닐봉지 50장을 훔쳤다라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2장 근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친구가 과자를 사고서 예. 그걸 이렇게 봉지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닐봉지 2장을 과자에 그러니까 비닐봉지 2장을 꺼내가지고 과자를 담아서 이걸 이렇게 들고 갔대요. 편의점 예. 끝나고 그거밖에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 예. 결과적으로 이 편의점은 문제 편의점을 찍혀가지고 문 결국 닫았- 문을 현재 안 닫았고 그래? 현재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그 편의점주는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주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가맹점의 문제로만 떠미는 본사. 그리고 한 번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하진 고용노동부 여기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한 거죠. 사회가 잘못하고 그 구조적으로 잘못한 거 그 네. 파헤쳐야죠. 물론 편의점주도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여기서 본사는 쏙 빠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면. 맞아요. 사실 이게 착취에 착취를 하는 예. 구조거든요. 본사 나빠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비속어 남발한 우리 패널들 대신해서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저도 비속어 남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4부 미신타파로 돌아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스의 이면을 속속히 파헤치는 여의도 미신타파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최명기입니다. 예, 의사시죠? 네, 예, 박사신가요? 박사는 아니에요. 교수인가요? 교수도 아니에요. 예, 의사시죠? 지금은. 네. 예, 알겠습니다.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경희대 모두까기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모두까요? 네, 뭐 모두 까죠. 뭐. 예. 아, 권다현님 오늘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반가워요, 봉도사님. 저희도 반가. 아, 근데 오늘은 이 얘기할 때마다 요즘 안 좋은 사고들이 계속 터지니까. 예? 네. 아, 우리 오늘 일부에서 그냥 이대 목동 사건, 샤이니 종현 이런 얘기하는데 확 꺼졌고 어떻게 마음도 아프고 그냥 가슴도 아프고. 우리는 약간 그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예. 이대 목동병원 사건이 있었는데 뭐 사건은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대 목동병원이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족한테 한 게 아니라 기자 브리핑을 먼저 했거든요. 왜 그러죠? 이제 그걸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대 사건을 추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대 병원의 사과는 도대체 무슨 심리로 한 것일까? 약간 한국 사회에서 사과가 가지고 있는 코드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과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네, 그런 거죠. 그 최영기 원장 동의하세요? 이 주제에 네. 대해서 동의한 거예요, 두 분이? 네, 그럼요. 네. 동의했으니까 가져왔겠죠. 아, 그래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와갖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 비판하는 사람이 사람도 몰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요. 예. 그것도 괜찮은 음모론이에요, 건데? 음모론 일종의.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각자 이렇게 주제를 모르게 가져오는 주제를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예. 그 주제를 갖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도 모르냐 그거 그러면서. 괜찮네. 예. 아, 은밀주의. 은밀하고 상대방이 위대하게 모를 것 옛날 같은 영화도 주제를 있었잖아요. 가져오는 거야. 예.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주제를 가져와가지고. 예. 그죠? 예를 들어서 최명기 원장님이 모르는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자동차 튜닝 아세요? 사람 튜닝만 알지. 잘 모르죠. 아, 사람 죄송합니다. 튜닝도 있어? 예. 사람 튜닝? 아, 뇌를 이렇게 튜닝하고 그런 거. 자, 근데 이대 병원의 사과 죄송합니다.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닌데 어쨌든 자, 이해 안 가는 병원의 대처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기자가 아니라 사실 유족들한테 가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기자 브리핑의 내용을 전해 듣고 본인들이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이죠. 제가 같아서도 정말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나한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과에 대한 어떤 삼각들을 좀 진정성 보여준다. 교류. 일단 뭐 병원이라 그러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기술을 펼치는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분들에게 중심이 환자가 아니라 기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망, 사회적 레퓨테이션, 사회적 명성.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집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유가족들이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에 대한 공감, 여기에 대한 연민, 그렇죠. 그게 안타까움, 미안함 이런 것이 기관의 아니고 목적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 예. 설령 물론 뭐 요즘 세상에 병원이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도 여러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T.S. 엘리어트라는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사의 비즈니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 신사도인 거지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병원도 저는 그런 거라 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원도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 시대지만 예. 우리가 병원을 가는 목적은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잘 받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뭔가 내 병을 치료하고 나의 어떤 그런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의사를 일단 믿어야 됩니다. 가가지고. 근데 그 의사분들이 또는 그 병원 기관이라는 곳이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1차적인 그런 그 기관의 존재 이유가 사실 상실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대목동병원이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한국의 병원들은 이 환자보다는 또 이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또는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망에 대한 어떤 집착들 이런 것들에 더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슬프고 황망하고 예. 그런 다음에 아마 그때 그 중환자실 앞에서의 굉장히 분위기가 엄청 두려웠었을 거예요. 계속 중환자실 안으로는 의료진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본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신고도 이루어지고 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아이의 치료를 담당했었던 의료진이 전과에 대해서 유족들을 전부 다 함께 모아놓고 했을 수도 있고 유족들을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지 2시간 3시간이 되더라도 의무기록을 다 펼쳐놓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단 충분한 설명을 하는 거였을 거예요. 아, 그리고 가족들한테 멱살 잡히고 두들겨 맞고 좀 이러면서 좀 그 슬픔이 어떻게 공감하고 좀 흩어지고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파악이 덜 된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이면 우리가 책임을 질 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 중에서 충분히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진정 사과드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의 과실이라면은 이러이러한 조처가 내려질 거라는 걸 갖다 무슨 뭐 홍보 담당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해당 의사. 그러나 또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또 레지던트 선생님들을 굳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이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아이가 힘들었을 때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 아이도 힘들었지만 그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냥 얼굴이 땀범벅이 되고 사색이 된 거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사고가 그렇죠. 나면은 유족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본인들이 특진비를 낸 교수님들을 보고 싶어 해요. 왠지 그 교수님들은 보고 싶었지만 못 봤는데 사고가 나다가 보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1차로 그 바쁜 일요일이지만 했어야 되는 일들은 저는 아마 이대목동병원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아니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나오는 증후들이 너무 아무것도 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애가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고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결국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치의 선생님이 저희도 주치의라 하면 전공인 아니고요. 예. 담당 특징 교수였던 주치의 선생님이 일요일 내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은 누구누구 부모님을 뵐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누구 부모님을 뵐 거고 그게 충분히 전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네? 언론 브리핑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도 그렇게 화가 나진 않을 텐데 뭔가 본인들은 그 담당 주치의랑 충분한 어떤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언론 브리핑이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 또 표현 중에 한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표현 같은 게 쓰이게 되면서 굉장히 이분들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침 일부에 듣다가 내 눈물이 터져서 간신했는데 4명 중에 2명은 이름도 짓지 못했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 미숙아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부모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병원 측이 사실 이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또 했죠. 대표적인 게 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실 보건소에 이제 알리게 거짓말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알렸다고 했지만 이제 경찰이 사실은 이제 알린 걸로 판명이 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쌓이니까 이제 불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사고에 대처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은폐하는 쪽으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을 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역시 과거에 메르스 사건 같은 게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던 그 문제를 다시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세월호도 그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참사로 가기까지 과정까지가 너무나 이쪽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선장들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이런 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중요한 건 생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아니 다치고 중환자가 되면 치료해갖고 돌리면 되는데 이건 생명이 끝난 거 아니에요. 우주가 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그런 후속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의 그런 문제점들이 자기들이 미치는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를 여파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쪽으로만 발달돼 있는 거예요. 대처들이.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 심리 분석으로 들어가고 원인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좀 경계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또 최명규 원장님이 유명한 또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사인은 언제쯤 밝혀지고 의료 사고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지. 그거는 이태광 그렇죠. 교수님도 저도 모르죠. 모든 문제 전문가인데 모르시잖아요. 의료 사고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 책임인지 아닌지.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일단 사고가 있게 되면은 환자분이 예상치 못한 과정 중에서 돌아가시거나 다치게 되면 일단 그거는 사고인 거예요. 사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사고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의료 사고가 의료 분쟁이 되었을 때 그게 과실로 책임이 되느냐 과실이 아니냐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가 의료의 과실이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아니 들어서 병원에 가고 좀 멀쩡하던 사람이 예를 들었고 아니 그 맹장을 수술하러 들어간 사람이 폐혈증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명백히 의료 사고 아니에요? 근데 어느 경우도 병원이 지는 경우가 잘 없는 거야. 지는 경우 그렇죠.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결국은 의료 사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만약에 의료진의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의료 사고예요. 그거는 의료 과실이에요. 의료진의 어떤 고의성이 있었다. 고의성이 없고 실수를 했더라도. 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 실수가 통상적인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의료진이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실수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다음에 그 실수를 갖다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이 안 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역시 의료 과실이 되게 의료 과실. 양심 고백의 순간 최명규 원장이 의료 사고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유 정신과니까 없겠구나. 자, 잘못 진단한 경우가 있을 수 증명이 안 있잖아요. 됩니다. 근데 잘못 진단해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끔찍한 우리 이 일의 경우에도 아마 사인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경우면 차라리 사인이 명백해지고 의료 과실이 명백해져요. 만약에 우리 4명의 우리 아이의 몸에서 특정한 약물이 정밀 검사를 했었을 때 전부 다 높게 나왔다. 특정한 약물이 예를 들어서 세 아이한테는 지금 특별한 균이 검출이 됐대잖아요. 균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균에 감염됐을 때 뭐 4시간이나 5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균이 있다 그러면은 이 균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4명이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균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는 균은 오히려 애매하고요. 그럼 뭐 결국 의료사고는 그 검증이 안 되고 입증이 안 되고 그냥 위야무야하면서 병원 출구할 수는 없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약물 뭐 특정한 뭐 인큐베이터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게 있게 되면 그때는 의료 과실이 되는 거고요. 애매한 게 그게 이제 법적인 판정과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의료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행위로 인한 결과인지를 증명하는 문제가 상당히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백남기 그 농민사 같은 경우도 네. 농민 사고가 났을 때 서울대가 해명했던 걸 보면 이제 충분히 그런 어떤 이걸 뭐라고 사고 사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외인사와 병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약간 사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관련돼서. 병사가 정권이 바뀌니까 외인사가 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외인사라는 거는 이제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거고 병사라는 것은 자체 내로 이제 그런. 근데 그때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저는 야 어떻게 이런 궤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쥐록이만 거죠. 말 그대로 쥐록이만데. 그러니까 이거죠. 외인사에 의해서 설령 그 이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엔 바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이제 병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 근데 그분이 병을 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인사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외인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말바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 원장님 이번에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이나 가족들을 분노케 한 이런 사과가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래? 이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 그 태안반도 기름 우리가 메리스 사건 때도 그렇고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때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장에 갖고 그냥 버럭 화를 냈잖아요. 제발 잘못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도 말고 뭔가 대책을 좀 세우고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좀 하라고 그래라. 왜 근데 이 병원 관계자들도 끝까지 이리저리 빼고 사람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약을 올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과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에 이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이 사과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은 미안하다고는 했어요. 병원에서. 예. 사과에 당연히 사과의 멘트는 있었죠. 예. 진정 사과드립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사과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국민이나 유가족의 기대는 뭔가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과를 하면서 뭐를 잘못했다는 걸 얘기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과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과가 더 공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조처가 안 돼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늦어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나왔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말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언론을 위한 사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잘못을 일단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잘못이 밝혀지게 되면은 사과도 안 했다고 엄청나게 우리가 비난을 받겠지 해서 사과는 했지만 네? 정작 우리들이 원하는 본인의 잘못한 행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한 거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본인의 잘못된 행위를 갖다 알리지 않았으니까 이 사과가 굉장히 이상한 사과가 되는 거죠. 이상한 사과가 아니라 그냥 입에 침 안 바르고서 한 사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뭐 일단 사과의 목적이 유가족이나 또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과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임감인데 사실 그 책임감을 우리가 왜 강조하냐 그러면 이건 뭐 사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맞는 거죠. 이 사람이 책임감 있게 그 행동을 하는 것. 영어로 책임감이란 responsibility잖아요. 이 responsibility가 뭐냐 그러면 리스판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그 슬픔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사고의 원인을 얘기하면 그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이 설득이 되고 원인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더 화가 났다. 전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보다도
사과에 대한 정말 죄송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진정성 담은 이런 부분이 전달되지 않고 네. 그냥 입으로만 마음은 사과하고 뇌는 사과하기 싫은데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하는 게 가족들에게 전달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에 있어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사과는 뭔가 하면은 예. 사과를 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의료진이 진짜 유가족한테 사과하는 모습이 기자를 통해서 나갔으면 맞아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사과의 장면이 되는 게 예. 이 유족들은 병원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병원에 그 대외 업무를 관장하는 그 실장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유족들이 본 사람들은 오로지 그 병원의 의사 레지던 전공의 선생님이랑 간호사랑 그리고 회진 도는 교수님만 봤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엉뚱한 데 사과를 하고 있으니까 유족들은 맞아요. 그런 거죠. 차라리 유족들이 다 있고 이분들이 유족들한테 사과를 갖다 하고 유족들이 설명하는 거를 갖다 최대한 설명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나갔으면은 예. 그래도 국민들도 병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언론 신경 쓸 게 없어요. 무조건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마치 우리가 사과를 하고 우린 진정성 있게 한 것처럼 기술을 부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왜 밑장 빼기를 왜 하냐고 벼랑하네. 그냥 그게 이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예. 거죠. 아무리 사과를 하더라도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는 거죠. 또 사과로 따지면요. 정치권도 할 얘기 없어요. 네. 사실 사과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정치권이 아닐까 싶은데. 하면서 입으로만 하는 사과. 또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 안 하는 집단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 성노예 사건 성노예 침략의 문제 일본 거. 국제관계에서 그러니까 독일이 심심하니까 뭐 가서 무릎 꿇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과하냐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사과는 사과로 보이는 거예요. 전 네. 인류가.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독일이 지금 2차 세계대전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본인으로서 정말 참담한 마음. 다시는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정성. 그 무릎 꿇은 뭐 불안튼가 너 무릎 꿇으니까 왜 무릎 꿇었냐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네. 얼마나 게 진정성 있어 보여요. 아니 여기 와서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갖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원인은 찾기 그럼 무릎 꿇고 가족들한테서 가족들이 그러면 거기서 뭐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렇죠. 붙잡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 그리고 그런 장면이 언론에 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도망만 다니고 이 양반들 진짜. 그래서 뭐 정치권 같은 경우도 사과를 많이 했는데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사과의 기술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기술이라는 건 사과는 기술이 필요 없고 사과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사과의 기술이라는 게 결국 사과의 기술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없는 네. 사과.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레슨 사과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각자 하나씩. 저는 말 그대로 그 피해자 입장에서 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하자. 자기가 피해자가 되어보는 거죠. 예. 그랬을 경우에 어떤 사과를 요구할지 뻔하게 자기들한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피해자가 되어서 피해자의 마음으로 공감했을 때는 피해자의 마음으로 사과가 될 공감하라. 거다. 이렇게 여기 또. 봅니다. 사과와 해명을 섞지 말아야 돼요. 사과는 사과다. 사과는 사과다. 네. 야 그런데 안진경님 이태광 교수님 저번 주에도 급편됐어요. 완전 뇌생남이에요. 뇌가 섹시한 남자 똑똑한 남자. 저는요 사과의 원포인트 레슨 사과 이후의 상황을 예견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걸 예. 예견하는 순간 기술이 됩니다. 기술이 되는 거죠.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정말 그 가족들 이렇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대신해서 심심한 그 위로의 뜻을 표하고요. 이런 사고가 좀 없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좀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좀 슬프고 쓸쓸한 오늘 뉴스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힘내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